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권호원 변호사입니다. 정지열 이사님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전에 조금 더 법적으로 어떤 쟁점들이 현재 문제가 되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양력은 이렇고요. 일단은 오늘은 문제가 됐던 얘기들 중에 NFT도 한번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STO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대체거래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FT가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NFT라는 거는 영어로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제 원래 토큰,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일종의 종류물 같은 겁니다. 종류물이 뭐냐면은 하나의 물건을 다른 걸로 바꿔도 같은 걸로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사과 하나 사와라 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사과를 사오라고는 안 하잖아요. 다른 사과를 사온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과를 보고 이건 종류물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토큰도 마찬가지죠.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1비트라고 하면은 그냥 1비트를 갖고 오는 거지 다른 어떤 특정한 지정된 비트코인을 갖고 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만든 새로운 토큰 중에 하나가 하나의 자산을 유니크하게 딱 특정하게 만들 수 있는 토큰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토큰, 디지털 자산이긴 하지만 딱 하나만 존재하는, 그래서 다른 것과 구분이 되는 어떤 특정 물건과 비슷한 그런 토큰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NFT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NFT가 과연 가상자산이냐? 그럼 이게 왜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가상자산이라고 한다면은 NFT를 취급할 때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좀 취급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NFT를 규제함에 있어서도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가상자산으로 취급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가상자산을 거래하게 되는 거래소들이라든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업자 또는 지가업자들이 있을 때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규제에서 규율되게 됩니다. 근데 NFT도 만약에 가상자산이라고 한다면은 NFT도 그런 가상자산 플랫폼이 NFT 플랫폼이 있을 때 가상자산 플랫폼과 동일하게 규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NFT가 가상자산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만약에 NFT가 가상자산과 동일하다고 본다면 각종 규제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논의는 사실 이미 좀 있었습니다. FATF라고 해서 OECD, 그러니까 국제기구잖아요. 국제기구 OECD 산하의 어떤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Financial Action Task Force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곳이냐면은 전 세계 선진국들의, 물론 선진국이라고 하기보다 어쨌거나 전 세계 OECD 가입국가들의 작은 세탁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만드는 그런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기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규정을 하나 만들면은 그 법은 아닌데 각 국가에서 다 도입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국제적으로 왕따당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지침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제 여기서 가상자산은 전부 다 자금 세탁 방지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NFT가 과연 가상자산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FT는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건데 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닌 걸까요? 왜냐면은 보통 NFT라는 거는 수집품이라고 본다는 거죠. 어떤 NFT를 생각하시면 보통 이제 디지털 아트 같은 걸 생각하시는데 그 NFT 디지털 아트를 갖고 막 이렇게 뭐 다른 걸로 교환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 디지털 아트를 이제 사서 보관해서 자기가 보는 용도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 NFT가 가상자산의 일반적인 성격인 결제 및 투자 용도로 사용된다면은 그렇다면 가상자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NFT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과 비슷하게 어떤 결제에 쓰인다거나 투자 용도로 쓰인다면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본다는 건데요. 거꾸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NFT를 이용하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 그 NFT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그 가상자산 사업자를 보지 않는다는 게 지금 현재 해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나왔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신문 기사에서 NFT도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하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아니다.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만 FATF에서 말한 거와 동일하게 개별 사안으로 봤을 때는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의 정책은 그냥 FATF의 정책을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FATF의 규제가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금융위원회도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에 보고한 자료가 있었어요. 입법안에 대해서, 이게 디지털 자산법의 입법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NFT는 다양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섭되는 경우에만 이제 디지털 자산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눠요. 금융위원회 어떻게 나누냐면 NFT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 게임 아이템, NFT 아트, 증권형 NFT, 결제수단형 NFT, 실무형 NFT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기능은 지급수단이 있고 투자수단이 있고 자금 조달수단이 있고 단순수품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금융위가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안 되는 게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단순 수집품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NFT 아트가 제일 그 전형적인이겠죠. 혹은 게임 아이템인 경우에 이럴 때는 가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규제에 적용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NFT가 지급수단으로 쓰인다면은 이거는 가상자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투자수단이나 자금 조달수단으로 쓰인다 하면은 제가 뒤에 말씀드릴 금융투자 상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새 NFT를 보게 되면은 제가 많이 보는 게 NFT를 소유할 경우에 수익을 나눠준다 뭐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을 나눠주는 NFT 같은 경우에는 투자수단 또는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증권형 NFT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증권형 NFT인 경우에는 일단은 NFT와 가상자산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금융투자 상품인 증권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권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FATF의 영역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금 세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금융 규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FATF의 경우에도 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해요. FATF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만약에 가상자산이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미 각 나라에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된 규제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규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FT가 가상자산일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자금 세탁과 관련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많이 들어보셨을 이 특근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그 정지열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입니다. 아직은 입법 아니에요. 그래서 가상자산의 경우에 특근법이 적용이 되지만 추가적으로 디지털 자산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제가 이 법을 좀 자세히 봤는데 이게 가상자산 일반에 대한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거래소에 관한 법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거래소를 규율하기 위한 법인 것 같고. 근데 약간 이게 좀 약간 특이한 거죠. 왜냐면은 가상자산에 관한 법이 뭐 일반 법이 없고 일반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 자금 세탁과 관련된 법만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현황이고요. 다만 두 번째로 NFT가 만약에 증권일 경우에 말씀드렸죠. 만약 수익을 나눠준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돈을 갚아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증권에 대할 수 있어서 그거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저희 먼저 가상자산의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가상자산일 경우에 만약에 NFT 플랫폼이라고 해보자면은 먼저 그 특근법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굉장히 어려워요. ISMS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다룰 경우에는 실명 계좌에 대해서 은행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둘 다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NFT 거래 플랫폼이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로 한다면은 사실상 영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렇게 신고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자금 세탁 방식 의무가 있고요. 또 고려할 사항이 이제 NFT라는 게 그 그림 자체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NFT는 그 그림을 지칭하지는 않죠. 그게 이제 메타데이터입니다. NFT는 그림에 대한 데이터만 존재하는 거예요. 굳이 생각해보자면 책 표지에 불과해요. 책 표지. 책에 대한 정보. 책 내용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블록체인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체인에 있다. 오타가 있네요. 오프체인에 이제 실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기초 자산이 해킹 가능성이 좀 있고요. 아직 문제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 저작권법이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나 민팅, 그러니까 NFT를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아무 사진만 갖다 하면은 그 사진이 저작권이 이미 있는 사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통신 판매업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STO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그 토큰이 그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일 기능, 동일 위험, 동일 규제다. 같은 기능이 있는 그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규제를 받겠다. 그러니까 같은 서비스, 어떤 금융 투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인데요. 뮤직하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계신 분이라는데 뮤직하우 케이스에서 처음으로 어떤 수익을 받는 어떤 증권, 그러니까 수익 증권은 아니에요. 왜냐면 수익 증권이라는 거는 신탁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수익권을 나눈 건데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으로 저작권에 대한 수익 참여권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죠. 좀 애매했어요. 그 전부터 사실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P2P 대출이라고 온라인 투자 중개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수익 참여권을 나눠주겠다. 근데 이건 증권이냐 아니냐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그러한 형태의 계약에 대해서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투자계약 증권이 인정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사상 처음으로 뮤직하우 케이스에 대해서 이거는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조각 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뭐가 조각 투자 상품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다르다. 케이스별로 다르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다는 뭐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때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저게 좀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가상자산인 토큰도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받은 부분이고요. 만약에 증권으로 이렇게 조각 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면 자본시장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어려워요, 지키기가. 왜냐? 허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만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사실상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언제 어떤 경우에 그 상품이 조각 투자에 해당을 하는지 뭐 그걸 알아야지 뭐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상품에 대해서 그 수익을 얻게 되는 이유가 그 상품을 발행한 그 사업자에 의존할 경우에는 이거는 증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나눠준다고 생각했었죠. 소비자들. 사실은 저작권을 나눠준 게 아니었어요. 저작권은 그냥 사업자가 들고 있고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을 사업자가 안 나눠주면은 수익을 더 이상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거고요. 근데 다만 소유권을 직접 갖고 있는 경우에는 증권이 또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 저작권을 진짜로 줬으면은 증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 주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에다가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만약 NFT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하실 때 그 무엇을 주는지 소유권을 직접 준다고 한다면은 증권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은 좀 넘기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도표화한 건데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아까 정주열 이사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대체 거래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대체 거래소라는 게 없어요. 그 대체 거래소가 뭐냐면은 그 증권 거래소를 의미를 하는데요. 한국에 증권 거래소 몇 개 있을까요? 한국에는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다 아시죠? 코스피가 중앙화된 증권 거래소고 두 번째가 코스닥이 조금 더 이제 혁신 기업들 모여 있는 데죠. 그다음에 코넥스라는 건 조금 더 낮은 그런 그 진입 장벽이 있는 거래소인데 사실은 거기서 토큰을 올리면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받아주죠, 당연히. 한국에는 지금 그 ATS가 없습니다. 왜냐면 법에는 근데 그 대체 거래소 ATS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SEC에 등록된 ATS가 62개가 있고요. 유럽의 경우는 14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대체 거래소가 이렇게 많은데 특히 점유율도 뭐 11%, 28% 높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어렵냐? 요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최저 자기 자본이 투자 중개업, 투자 매매업 이 두 가지를 갖추는데 총 500억이 들어요. 근데 500억 갖고 이렇게 사업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겠죠. 이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31억 원이면은 그 ATS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각종 증권사들이 좀 연합해가지고 뭐 ATS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2024년에 업무 개시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금융위원회도 이 ATS에 관한 설명회를 좀 개최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 하는 말들이 이 증권사들이 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도 좀 하겠다. 그래서 뭐 STO,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형 토큰을 이제 발행하고 유통하는 거, NFT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거, 가상자산 관련된 수탁 지급 서비스 등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들의 그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